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혁기라고 합니다. 18세기 개인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조기명과 이용휴의 문학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한국의 고전문학, 그것도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쓴 문학을 읽고 감상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이렇게 이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시작하신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한문을 전혀 모르셔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작품은 한글로 잘 번역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함께 즐기는 문학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시를 한 수 보겠습니다. 18세기에 황경원이라는 작가가 쓴 시입니다. 맑은 시내에 솔바람 소리 처량한데 음습한 골짜기에 외로운 무덤 하나. 시작부터 뭔가 으스스합니다. 어느 가을날 황경원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조자, 즉 조씨성을 지닌 어떤 분의 무덤을 찾아서 청계산에 올랐습니다. 솔숲 사이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길, 음습한 골짜기에 어느새 어둠까지 내려앉아서 더욱더 을씨년스럽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은 흘러내리는데 맞아주는 것은 사방에 흩날리는 무심한 낙엽뿐입니다. 시의 후반부는 배경이 바뀌어서 조자의 무덤을 찾아보고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 빈 집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자의 영령이 황경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영령이 자신의 문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호련 날아올라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한 그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아서 괜히 문을 열어봅니다. 그 사이 밝아오는 새벽산 저 너머로 신비로운 자색 기운이 흩어지지 못하고 맺혀 있습니다. 황경원이 이토록 마음 아프게 추모한 사람은 45년의 길지 않은 생을 살다간 조귀명입니다. 조귀명은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가 직접 쓴 글씨를 띄워봤습니다. 왼쪽 아랫부분에 불초손 귀명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불초라는 말은 닮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불초손이라고 했으니 못난 손자 귀명이라는 뜻이겠네요. 이 글씨는 조귀명이 할아버지 조상우의 편지를 모아서 서첩으로 묶으면서 그 앞에 적은 서문입니다. 글씨에 그 사람의 성격과 기풍이 담긴다고 하는데 이 글씨에서 상상되는 조귀명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황경원이 이 시를 쓴 때는 조귀명이 죽고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5년이나 지난 죽음인데 황경원은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일까요?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건넨 한마디, 자신의 문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한 영령의 말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로부터 5년 전인 1736년에 조귀명은 황경원과 이천보, 남유용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의 문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각각 부탁했습니다. 평생 쓴 글을 모아서 문집을 만드는 일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관직에 올라서 업적을 쌓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에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가 쓴 글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집의 앞에 놓일 서문을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문집의 격이 달라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귀명의 기대와는 달리 세 사람 중 아무도 조귀명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집 서문 의뢰를 거절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거절하게 될 때는 자신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이 문집 서문을 써줄 수 없다면서 조규명에게 답한 이유는 이러한 관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이천보는 조규명이 남다르게 깨달은 것이 너무 독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지나치게 명성이 높은 것이 도리어 조규명에게 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했습니다.
학자다운 진중하고 보편적인 글이 아니라 그저 글 잘 짓는 문장가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남유용은 조기명의 사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육아에 도로 나아가지 않고 불교적인 내용만 언급한 탓에 후배 학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사상을 지나치게 매력적으로 표현한 글이 유통되면 폐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집에 서문을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경원 역시 조기명의 불교적 성향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의 3교를 통합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에 들어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조기명은 육아에서 벗어나는 사상을 지녔고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회를 작품에 담았으며 학자답지 못하게 문장에만 치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시에는 서문 의뢰조차 거부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살았던 심노숭이라는 인물이 선부군,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언행을 기록한 글을 보겠습니다. 심노숭의 아버지는 심낙수라는 인물로서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관료 문인입니다. 서얼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 아니고 첩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능과 학식이 있어도 높은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얼 출신 가운데 뛰어난 학문 성과와 문학 작품을 남긴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덕무와 박제가가 대표적입니다. 청나라 나빙이라는 화가가 그린 박제가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심낙수의 탄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덕무와 박제가의 문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로 영조 말년에 두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이들의 문학적 인기가 대단해서 서얼뿐 아니라 사대부의 자제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낙수가 세상의 근심거리라고 지적한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덕무와 박제가라면 실학파 문인, 그 중에서도 북학파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적인 상식으로 이들이 떠받든 인물로 이분, 바로 박지원을 떠올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문체 반증을 야기할 정도로 새로운 문체와 발상으로 한 시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 근엄한 주자학자들이 그의 추종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게 만든 인물로 박지원을 떠올리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심노승이 언급한 인물은 박지원보다 앞서서 박지원과 쌍벽을 이루는 작가로 이름을 떨친 문인 이용휴와 서얼 문인인 이봉환입니다. 이 말을 한 심낙수가 노론을 이끌던 정객이었고 이용휴는 남인에 속한 인물이어서 당파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사하고 방종한 부류라고 말한 것은 매우 혹독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심낙수가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한 이 인물을 한 시대의 젊은 문인들이 떠받들고 열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우의 문학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비난과 열광을 동시에 받은 것일까요? 유만주라는 인물은 흠영이라는 방대한 양의 일기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흠영의 표지에서 흠영이라는 서명이 적힌 부분입니다. 왼쪽의 글은 바로 그 흠영 가운데 이용휴의 문장에 대해서 평한 대목입니다. 첫 마디가 이 사람의 문장은 지극히 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산문에서는 문법적인 기능을 주로 하는 지나 이 같은 어조사를 많이 써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반면에 평칙과 아분 등의 형식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에서는 어조사를 잘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용휴는 그와 정반대로 이러한 어조사들을 산문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시에서는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도가 일반 사람들과 매우 다르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만주는 진실로 병폐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한 점이기도 하다라고 평했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고 기이함을 이용휴 문학의 특징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의 기이함은 실로 천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용휴의 타고난 성품 자체가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인문에 의한 교화를 중시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이함보다는 정상, 즉 바르고 보편적인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물이나 그의 문학을 평가하는 키워드로 기이함을 거론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용규의 문학에 대해서 기이하다는 평을 내린 비평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20세기까지 활동한 김태경은 이용휴 부자와 이덕무 등의 무리를 기괴와 첨신으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문풍의 실체로서 이용휴를 가장 앞머리에 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괴, 즉 기이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와 첨신, 즉 첨단의 새로움이라는 평가는 그 자체로 양면성을 지닙니다. 같은 지점의 성과와 특색이 누군가에게는 애호의 이유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용휴는 문제적인 작가였습니다. 그 기이함과 새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작가는 조기명과 이용휴입니다. 조기명은 아무도 서문을 써주려 하지 않을 정도로 동시대인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용휴는 더 나아가서 기이한 문장을 유행시켜서 바르고 정상적인 문풍을 망침으로써 세상의 근심거리라고 지목당했습니다. 이들은 동시대에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남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기명과 이용휴의 문학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00~300년 전의 인물인 이들의 문학을 다시 읽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기명은 어린 시절부터 글씨와 그림을 각별히 좋아하고 감상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10살 무렵에 글씨와 그림을 하도 좋아해서 꿈에까지 글씨와 그림이 나타나곤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평생 이어져서 그림과 글씨에 남긴 글이 45편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편지를 비롯한 많은 글에서도 조기명은 그림과 글씨에 대해서 즐겨 말하곤 했습니다. 이 그림은 심사정이 그린 만폭동도와 그 그림에 대해 조기명이 쓴 글입니다. 오늘날 그림과 글씨를 즐기는 것은 고상한 취미에 속하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취미마저 전면에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인격을 수양하기 위한 학문과 그것을 통해서 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에 몰두해서 정력과 시간을 빼앗기다가는 의지가 약해져서 본연의 공부와 실천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부정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조기명은 각별한 취미라는 관점을 끌어와서 반론을 펴니다. 취미는 취미일 뿐 대단한 취미와 하찮은 취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치의 영역에서는 대소와 경중의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취미의 영역에서라면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씨를 취미로 삼은 사람이 글씨를 잘 써보려고 공을 들이는 것은 굳이 학문과 비교해서 대소 경중을 따질 필요 없이 그저 하나의 취미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서화 취미를 합리화하면서 조기명은 평생 서화 비평가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논리를 문학에 대한 생각에서도 비슷하게 펼쳤습니다. 여기 자우는 한나라 양웅의 자입니다. 양웅은 태현경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당대에는 자신의 저서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먼 훗날에 자운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먼 훗날에 자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로 대개 문집 서문에서 후세에 자운을 기다린다는 말이 상투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조기명 역시 당시 세상에 자신을 알아줄 자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독특합니다. 현세든 후세든 누군가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글을 읽는 눈과 귀, 그에 호응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나를 알아주는 자원이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작품은 조윤이라는 인물의 시집에 써준 서문입니다. 이용윤은 서문을 써주면서 이세원이 조윤의 자운이라고 했습니다. 조윤에게는 평생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이세원이란 인물이 있으니 훗날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자운을 얻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시대에 자신을 알아주는 자운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기명은 이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부러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문학이 뛰어나고 독특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조기명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장을 두고 불교나 노장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나 자신과 만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깊은 대로, 얕은 생각은 얕은 대로, 작고 큰 생각도 그 크기 그대로 나의 생각을 글에 담아낼 뿐이다 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그가 이루고자 한 궁극의 바람은 어느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문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천하 후세에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학 이론의 논점 가운데 하나는 작품에 담기는 주제의식인 생각과 전범에서 배우는 표현의 격식과 준칙인 작법 사이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작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로 산문의 문예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범을 강조하고 작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구체적인 비평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조기명은 자신의 식견과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기만 한다면 굳이 작법을 의도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옛사람의 작법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옛사람의 작법이 나의 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옛사람이 그랬듯이 작법이란 사전에 주어져서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조기명 역시 옛날의 전범을 인정하지만 어차피 지금 그것을 재현해낼 수 없다면 거기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 글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시대가 다른 지금에 와서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다가 좌절할 것 없이 지금 나의 문장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조기명은 아무리 뛰어난 학술과 문장이라 해도 그 이름과 등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 식견과 깨달음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살펴보아서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버릴 뿐입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전의 학술과 문장을 취하고 버려야지 그것을 전범으로 절대화해서 거기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학술을 학술로 삼고 나의 문장을 문장으로 삼아서 별도의 깃발을 세우고 북을 울리며 종횡무진 내달려서 천하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유자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며 한유도 아니고 유종원도 아닌 우뚝하게 홀로선 간천자가 있었음을 알게 할 뿐이라는 선언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천자란 조기명 자신을 가리키는 호입니다. 진정한 문학은 누군가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는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기명의 시대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절대적인 전범이 있었고 그 전범에서 주제를 구현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자도 불자도 아니고 한유도 유정원도 아닌 자기 자신만의 문학을 하겠다는 조기명의 선언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문학관에 충실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가 경서를 학술적으로 연마하고 그 정신을 배움으로써 식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식견은 높고 낮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준은
육아의 경서와 성리서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하지만 조기명이 강조하는 식견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글이 영원히 썩지 않는 광채를 바라는 까닭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심오함을 홀로 보았고 보통 사람들은 바라지 못했던 오묘함을 바라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글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야 훌륭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조기명은 여기에 성현이 썼다고 하는 경서뿐만 아니라 제자발가의 글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 생각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명은 애초에 문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천하의 이치 가운데 남들은 아직 모르는데 나만 깨달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조기명은 식탐이 있는 사람이 맛을 품평하거나 방탕한 사람이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도 나름의 진실이 담겨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얻은 깨달음이라고 할 만하다. 그 깨달음이 깊기만 하다면 바르고 치우침, 높고 낮음은 따질 것 없이 모두 좋은 문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아의 보편적 이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식견 그 자체의 진실성과 독창성 그리고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기명은 자신이 어떤 문학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 글을 지음에 있어서 오로지 나의 생각을 담는 것만큼은 지키고자 했네. 그래서 어떤 글을 쓸 때든 내가 궁리해 본 적이 없는 이치나 나의 마음에 축적되지 않은 식견은 글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네.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생각이 없이는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 생각이 얼마나 참신하고 진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기명은 남다른 깨달음이기에 독창적이고 특이해서 남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생각을 일상의 소재에 담아서 정제된 체제의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읽었을 때 별나거나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읽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산문 작품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조기명은 그런 산문의 이상적인 사례를 동파공, 즉 송나라 때 문장과 소식의 문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일상 속의 남다른 깨달음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조기명이 지향한 이상적인 산문의 경지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조기명의 이러한 생각은 육아의 보편적인 도를 깨달아서 잘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라는 기존의 생각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조기명의 문학관이 그 자신의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한 편만 함께 보겠습니다. 조기명은 자신만의 깨달음과 식견을 작품에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글을 남들이 전혀 말하지 않은 새로운 깨달음으로만 채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의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의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조기명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문제를 환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의 허를 찌르고 참신한 깨달음을 던지는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한 예로서 외려설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하생이라는 사람이 외려, 즉 외당나귀를 가지면서 경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서 조기명 자신의 깨달음을 진술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생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말하고 이것을 이어서 조기명이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에 하생의 부탁으로 이 글을 짓게 된 경위를 덧붙이는 것으로 끝맺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락에서 하생이 말해준 경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생이 볼품없고 길들지 않은 말을 싼 값에 샀는데 잘 먹여서 길렀더니 하루에 수백 리를 갈 정도로 매우 잘 달리게 되었습니다. 뚱뚱하고 땅딸막해서 특이하게 생긴 말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생이 장난삼아서 이것은 비싼 값을 주고 산 외당나귀다 라고 말하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사고 싶다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주면서 사겠다고 하기에 사실은 외당나귀가 아니고
그저 특이하게 생긴 값싼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아무도 말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이단락에서는 하생이 스스로 이 사건을 겪으며 가지게 된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허명으로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설이라는 문체는 어떤 이치를 논증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일상의 제재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이단 구성으로 적는 경우는 현대의 수필과 비슷한 양식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경험과 깨달음이 제시되었으므로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나도 설 작품으로서의 형식 요건에 손색이 없습니다. 허명에 쉽게 흔들리는 세태를 경계하는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규명이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단락에서 제시되는 작가의 견해, 즉 조규명만의 깨달음에 의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조규명은 느닷없이 겨냥돼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겨냥은 지금의 중국 산시성 서부에 있는 지명입니다. 돼지고기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소자첨, 즉 송나라 때 문의인 소식이 사람을 보내서 이 겨냥돼지를 사오게 했는데 심부름꾼이 돌아오다가 그만 술에 취해서 겨냥돼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돼지를 사다가 바쳤는데 그 고기가 겨냥돼지인 줄 알고 먹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지방의 고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냥돼지 이야기를 건넨 조규명은 평판에만 의존하는 잘못은 예로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식견도 없으면서 허명을 믿고 흔들리는 현상 자체는 예전부터 있어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덧붙인 그에 비한다면 뚱뚱하고 땅땅을막해서 외모도 외당락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고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어서 제주도 외당락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경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겨냥돼지는 아무런 실질도 없는 허명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 외당락이는 외모와 재주가 모두 외당락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니 흔들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작품이 멈춘다면 실질을 보지 못하고 허명에 의해 흔들리는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겨냥돼지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하생의 견해를 보충하고 강화한 셈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완결성이 있고 메시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규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일반인의 관념을 깨뜨리는데 이 작품에 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하생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이것을 인상적으로 보완하고 나서 조규명은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좋으면 먹을 일이지 꼭 겨냥이 되지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타보고 실제로 잘 달린다면 탈 일이지 꼭 외당락이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허명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워낙 당연한 말이지만 허명의 눈이 먼 이들에게는 의외로 실질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허명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실질을 취하면 된다는 논리를 한 단계 더 끌고 나가서 조규명은 다시 하생이 미처 말하지 못한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실질을 놓아두고 굳이 허명을 쫓는 일들이 잘못되었으면 물론이지만 조규명이 볼 때 하생의 경험담에서 더 형편없는 이들은 외당락이라는 이름이 거짓이라고 해서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재주마저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허명과 실질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펼쳐집니다. 조규명의 이러한 인식은 실질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 이름은 빌려오든 따라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 허명이 아니라 실질이 없는데 이름만 붙이는 것이 허명입니다. 가령 명마로 알려진 오추마라는 이름은 초나라 때에 있었던 한 마리 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처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라면 어느 말에나 붙여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춘추 시대의 명의로 이름난 편작이라는 이름을 편작만큼 뛰어난 의술을 가진 후대 인물에게도 붙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생이 그 말을 외당락이라고 부른 것은 허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를 만한 실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조규명은 말합니다. 그대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었으며
세상 역시 애초에 그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사달락은 하생의 부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덧붙이는 내용입니다. 조기명은 보통 사람은 미처 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이치를 말함으로써 읽고 나면 왜 그전에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의아하게 만드는 글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작품의 경우는 어떤가요? 하생의 경험담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가져와서 실질이 없는 허명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경계와 교훈을 주는 것으로 흐르던 글에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말로 전환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명이라고 해서 다 부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이미 허명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허명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공감을 일으키는지에 설 작품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감으로써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참신하고 경쾌한 지적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문이 나와서 놀라셨죠? 이영유가 지은 차곡이라는 작품의 전문입니다. 매우 짧죠? 겨우 57자밖에 안 됩니다. 짧을 뿐 아니라 매우 기이한 글입니다. 이 짧은 글에 차라는 글자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제 이 글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차거는 이 사람이 이곳에 산다는 말이다. 이곳은 바로 이 나라, 이 고장, 이 마을이다. 이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식견이 높고 옛 글을 좋아하는 기이한 선비다. 글을 찾고 싶으면 이 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쇠 신발이 닳도록 대지를 다 돌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작품은 차거라는 이름을 지닌 건물에 대한 기문입니다. 이런 글은 대개 건물의 건축 이력과 기능, 그리고 건물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쓰게 마련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식견이 높고 옛글을 좋아하는 기이한 선비, 원문으로는 9글자입니다. 그러고는 세상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녀봤자 이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이 쓴 이 글에서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9글자보다 더 이 사람을 알아주고 표현해낼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처하는 곳을 차거, 즉 이곳에 산다라고 한 데서 착안해서 이 사람, 차이니, 이 곳, 차소, 이 나라, 차국, 이 고장, 차주, 이 마을, 차리에 산다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글인 차기 한 편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짧지만 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매우 특이하고 강력한 글입니다. 이용우의 작품을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늙은이가 심심해서 손님들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마치 설화나 소설의 시작 같습니다. 각자 보거나 들은 기이한 것을 말해보라는 요청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느 해 겨울 날씨가 봄처럼 따뜻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일고 눈이 내리다가 밤이 되어서야 눈이 그쳤는데 무지개가 우물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지개는 주로 봄에서 가을, 비가 내린 뒤에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비가 아닌 눈이 내린 뒤에 게다가 햇볕도 없는 밤에 무지개를 보았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무지개가 물을 마신다는 이미지는 옛 역사서에 이미 상스러운 징조로 언급되었고 두보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즐겨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지만 알고 보면 식상해진 표현이 겨울 그리고 밤이라는 배경을 만나면서 다시 특이함을 획득합니다. 겨울밤 우물물을 마시는 무지개. 이채롭고 환상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손님이 말한 이야기는 더욱 기이합니다. 전에 어떤 떠돌이 중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한 짐승과 마주쳤는데 호랑이 같은 몸이 푸른 털로 덮였으며 뿔이 났고 날개를 가진 것이 아기 같은 소리를 내더랍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털이 난 호랑이, 게다가 뿔을 달고 날개를 가진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한국에서 땅에 있는 최고의 짐승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하늘을 나는 날개를 지녔다면 그야말로 멋진 일입니다. 거기에 푸른 털까지 났다니 신비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원초적인 신성성까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 달린 호랑이 역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그것을 봤다고 하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해마린이 더욱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놓고 기껏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런 따위는 모두 허황한 말이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의 입을 빌려서 허황한 이야기 두 가지를 늘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인사하고는 자신의 시를 주었다. 성명을 묻자 이단전이라기에 이름이 특이해서 의아했다. 비로소 원고를 쓴 젊은 작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특이하다고 했을까요? 단전은 진짜 머슴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의 호는 필한인데 필자를 위아래로 쪼개서 보면은 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인한 하면은 하인놈이라고 풀이됩니다. 이단전은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의정 유원호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양반 자제들의 어깨너머로 문자와 시를 배웠는데 워낙 뛰어나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분의 시가 워낙 뛰어나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본인은 아나무인으로 기이하고 광적인 행적을 일삼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스로 비천한 신부님을 일부러 드러내는 젊은이가 처음 찾아와서는 자신이 지은 시 원고를 주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펼쳐본 이용휴는 빛나고 괴이하며 뭐라 말할 수 없이 들쭉날쭉하여 생각의 범위를 훌쩍 벗어나는 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들이 넘쳐나서 뭐라고 규정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발견입니다. 매우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단전의 시집이 얼마나 특이한 작품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매우 인상적으로 드러내주는 논평입니다. 이용휴는 그러고 나서 한 마디 덧붙이는 것으로 이 짧은 글을 마칩니다. 비로소 두 손님의 말이 허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대목에 와서 비로소 허황한 이야기 두 가지를 늘어놓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이단전의 시집 하사고에 써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첫머리는 기이한 일에 대한 물음과 두 가지의 기이한 일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짧은 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시집에 대한 서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옮기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젊은이의 방문과 그의 글에 대한 짤막한 논평을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용휴는 왜 이런 구조를 택했을까요?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이용휴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과정을 이용휴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이가 자신의 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펼쳐 읽어나가자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쓴 시들과는 놀랍도록 다르고 새로웠습니다. 그저 다른 서문들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기이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기이한 작품이라고 말로 표현한다 한들 이 시집의 기이함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시집을 읽고 나면 이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들마저 갑자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게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이 시집으로 인한 놀라움을 조금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용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결과 시집뿐 아니라 이용우의 이 작품 역시 참으로 기이한 글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작품을 가장 기이하게 소개한 글이라 하겠습니다. 이용의 작품이 기이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통용되는 격식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파격 못지않게 이용의 작품을 기이하게 만드는 것은 참신한 발상에 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격식의 파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유반주가 지적한 어조사 사용이 좋은 예입니다. 제한된 글자 운용 법칙을 지켜야 하는 한 시에는 가능한 한 어조사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위주로 하는 산문에서는 어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용유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습을 거부했습니다. 산문만을 두고 볼 때도 그는 통상 비슷한 형식과 용도의 글들에 기대되는 분량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짧은 글을 즐겨 쓰곤 했습니다. 분량뿐 아니라
해당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을 무시했고 그 장르에서 다들 전범이라고 여겨온 작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쉽게 보지 못했을 법한 책이 구석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전고들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집중적으로 반복한다던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로 이질적인 사례와 비유들을 대뜸 열거하는 것으로 서두를 여는 등 파격을 구사한 작품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차거기는 기본의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짧은 분량, 그리고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사용한 점 등이 보이고, 그 다음으로 본 제하사고는 설명 없는 열거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용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작품에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당연시해온 통념의 균열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근엄한 도덕주의를 전복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거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러한 발랄함을 기대한다면 이용유의 문학은 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소는 앞서 이용유를 두고 간사하고 방종하다라고 혹평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작의 이념을 신봉하지 않고 선불교와 양명학에까지 깊이 빠진 점을 비판한 것이지, 그 비판 그대로 이용유가 욕망과 감정을 아무런 여과도 없이 방종하게 표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점에서 이용유가 길어올린 깨달음들은 오히려 방종이라기보다는 절제였고 외적 발산이라기보다는 내면을 향한 응시였습니다. 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강제하는 이러저러한 관습들에 매여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사느라 쉽게 보기 힘든 것들, 언젠가 까맣게 잊어버리고만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용유의 깨달음이 순간 기이해 보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유는 조선에서 보기 드물게 기이하다라는 평가를 들은 작가입니다. 의도적으로 남과 다르게 쓰려고 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기이함은 애써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됨이 다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이함에 이르는 길이 참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데에서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용유는 기이한 기법과 참신한 발상을 즐겨 구사했지만 그 기이함은 그저 다름을 위한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과 세계를 겹겹이 싸고 있는 허위들을 바닥까지 걷어내고 그 참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참된 모습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전의 통념을 벗어나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의 작품에 보이는 기이한 기법과 참신한 발상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더 강렬하게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인 셈입니다. 남인학자인 정약용은 벼슬에도 진출하지 않은 신분으로서 문형을 손에 잡은 기간이 30여 년이었으니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와 비평이 별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문학 비평이 정치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만약 정치 권력이 문학 비평마저 좌우하려 한다면 많은 이들의 반감은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인문에 의한 교화를 표방하던 조선시대에는 작가와 시대의 문장을 평가하고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홍문관과 예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문관, 예문관의 책임자인 대제학을 다른 말로 문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가리킵니다. 양쪽에 물건이나 추를 올려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문형이란 이 저울대를 잡고 물건의 경중을 가리듯이 문장의 고하를 판정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장을 인정받고자 하는 문인이라면 이러한 직책에 올라서 권세를 지닌 이들에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용유는 평생 벼슬에 나가지 못한 제야 인사였습니다. 서얼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 신분이 낮아서 벼슬길에 오를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용유에게 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야 될 양반의 자제들까지 실권은커녕 벼슬을 한 적도 없는 제야 인사 이용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것도 30여 년 동안 말입니다. 정약용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야 문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야 문형이라는 말은 매우 매력적인 호칭이긴 하지만 반면에 재야에서만 맴돌고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로하는 안타까운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문장가였던 이용휴는 왜 평생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재야에만 머물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용휴는 왜 일반적인 사대부들처럼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문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표방했을까요? 이용휴 집안의 가계도입니다. 과로가 있어서 헷갈려질 텐데요. 조선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들이 없으면 조카나 집안 사람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지의 아내 세 아들 중 이하진만 아들이 다섯이고 이주진, 이명진은 아들이 없어서 이하진의 셋째인 이선은 이주진에게, 넷째인 이침은 이명진에게 양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계도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이하진 다섯째 아들인 이익이 바로 실학자로 알려진 성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휴는 이익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그의 집안은 조부인 이하진 때까지 조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남인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하진의 둘째 아들인 이잠이 민감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가 숙중의 노여움을 사서 모진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잠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동생 이익은 정계 진출이 좌절되었고 이익의 아들 이명휴는 과거에 수석 합격하고도 이잠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에 공격을 받다가 결국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잠의 후사로 입양된 이명휴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서 시험을 주관했다가 유생들의 보이콧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안 배경 때문에 이용휴는 28살 때 생원시 합격을 끝으로 더 이상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고 이후 7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혀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채 그야말로 재야 문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용휴에게 있어서 문학은 더 이상 경세의 도리와 학문의 이치를 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시선이었고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성호 이익 같은 실학자들이 현실에 받아들이지 못한 경세의 이상을 학문으로 저술해냈다면 이용휴는 세상의 통념을 넘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문학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용휴 작품에는 유독 나에 대한 시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남들의 생각, 이미 주어진 관념들을 철저히 해체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언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의 산문작품 대부분이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거나 떠나는 일을 위해서 지은 증서와 송서를 비롯해서 남의 글이나 그림에 써준 서문과 제발, 상대의 건물 이름에 담긴 뜻을 풀어준 기문, 자를 지어주면서 의미를 부여한 자설, 장수를 축원하는 수서, 그리고 죽은 이에게 말을 거는 제문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처럼 남들과 관계 속에서 짓는 글들에서 역시 이용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경고를 던집니다. 이렇게 문학을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들이야말로 이용휴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이용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학은 이용휴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치열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남들의 평가에 열연할 것이 없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의 글들에서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자였던 숙부 이익에게 배운 다른 자제들이 주역학과 예학, 경제학, 수학, 군사학 등에서 각기 일가를 이루었던 것과 대등한 열의와 진지함으로 이용휴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문학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광범위한 서적을 탐독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그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재야 문형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사대부들은 무언가를 전공해서 몰두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사대부의 생을 평가할 때 대상 인물의 업적과 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세가, 학자, 문장가 가운데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를 놓고 가하는 후대의 평가일 뿐이지 대개의 사대부들은 이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한다고 자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애초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세 가지 가운데 문장가의 길을 걷겠나라고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문학 전공자 이용규는 이채로운 인물입니다. 요컨대 이용규의 문학은 통념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나의 내면을 통렬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깨달음을 새로운 형식으로 참신하게 담아내는 그래서 기이한 문학입니다. 그런 이용의 작품을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오래 묵은 살구나무 아래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다. 방에는 횃대며 실험과 안석이며 책상 같은 것들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손님 몇 사람에게 오기라도 하면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하는 너무도 좁고 허름한 집이다. 답답하고 좁아터진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주인은 책을 읽고 깨달음을 구할 뿐이어서 이 허름하고 불편한 집을 편안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행교 유거기입니다. 행교는 살구나무가 있는 가파른 산길이고 유거는 은거하는 사람이 사는 작은 집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안빈낙도, 즉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도를 즐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빈낙도는 참으로 훌륭한 삶의 태도이지만 육아적인 세계관에서는 사실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보편적인 지향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이용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용규는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 안에서도 몸을 돌려 앉으면 방위가 변하고 명암이 달라지네. 깨달음을 구하는 길은 다만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이를 따르는 법이지.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창을 열어주겠네. 그러면 한 번 웃는 사이에 막힘없이 트인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네. 생각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인 까닭은 집 밖에 나서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일을 도모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움직일 틈 없는 좁은 방 안이라 하더라도 내 몸을 돌려 앉을 때마다 방향이 바뀌고 빛과 어둠이 달라집니다. 몸을 돌려 앉는 것처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남들의 평판, 사회의 통념과 관습 등의 선입견들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방향을 살짝 틀거나 자리를 조금 옮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선입견과 고집으로 가득 찬 방 안에 갇혀 지내다 보면 점점 벽은 두꺼워지고 방은 더 좁아집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깨달음을 구한다 해도 내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컴컴하고 좁아 터진 방이 일순간에 막힘없이 툭 트인 공간으로 바뀌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용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내 생각의 방에 창 하나를 열어 젖히기만 하면 작고 누추하기만 한 내 마음에 밝고 환한 세상이 시원스럽게 펼쳐질 것이라면서 손을 이끕니다. 오늘 우리 역시 생각의 방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조기명과 이용규의 문학에 대한 생각과 작품 몇 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작품들이 매우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대부들이 생각했던 문학에 비해서 조기명과 이용규가 생각한 문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조선 사대부 일반이라고 했지만 500년 세월에 많은 작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무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학, 그 가운데에서도 남송시대 주희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에서 어려서부터 한문을 익혀서 주희의 주석본으로 논어, 맹자 같은 경서를 읽고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한시와 산문 창작하는 것을 연습했으며 관직에 올라서는 유교 정치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물러나서는 학문과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사대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학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명과 이용규 두 사람 역시 문학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 사대부 일반과 대비할 때는 비슷한 경향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우 거친 대비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조기명과 이용우의 문학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조선 사대부들은 대체로 문학이 도를 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도란 성희연이 말한 교화와 경세의 보편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이 이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누구나 배우고 스스로 익혀서 그 이치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이란 어디까지나 이 도를 담는 수단이기 때문에 교화와 경세의 목적을 위해서 이치를 잘 전달하면 그만이지 문학 자체를 독자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문학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대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입장 표명을 할 때 도와 문학 가운데 도가 근본이고 문학이 말단이며 도가 목적이고 문학이 수단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기명은 도 이외에도 문학의 가치가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때 그 취미가 반드시 정치나 도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기명은 이런 논리를 사용해서 취미는 취미일 뿐이며 취미에 대소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문학 역시 하나의 각별한 취미로서 추구하는 것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고 문학을 추구한다고 해서 도의 중요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용우 역시 자신은 경세와 학문이 아니라 문장을 전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사대부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가문의 몰락으로 인한 개인적 상황 때문이긴 했지만 제야 문형이라는 이름은 이용우가 평생을 버틸 수 있었던 존재감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문학이란 이미 정해진 보편의 이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얻은 깨달음을 자신만의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에게 문학은 독자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문학을 추구하는 삶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대부 일반은 보편적 이치를 깨닫는 과정 역시 정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가와 성리학 서적을 교과서로 정해두고 그것을 열심히 익히고 내면화함으로써 그 이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학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기명과 이용휴는 노자, 장자 등의 제자 백가와 양명학, 불교 등의 여러 서적들을 다양하게 읽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독서뿐 아니라 일상의 경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념을 뒤집어보는 새로운 시선의 확보였습니다. 조기명과 이용우의 개성은 서로 달랐지만 이 지점을 강조한다는 면은 겹칩니다.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조선 사대부 일반은 유가 경서와 성리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바르고 그릇됨을 따졌습니다. 이것이 먼저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기명과 이용우는 반드시 유가 경서와 성리서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작품에 담긴 깨달음이 진실한 경험에 의한 것이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깊이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좋은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작가들 가운데에도 문학의 장점이 있고 문학으로 이름난 작가들은 사대부 일반의 문학보다 조기명과 이용우가 생각한 문학을 추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기명처럼 분명한 언어로 깃발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표방하고 누가 뭐래도 굴하지 않고 창작으로 실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용휴는 문학에 대한 관점을 직접 드러낸 글이 많지는 않지만 서얼이나 중인 등 불우한 처지에 놓인 작가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문학을 창작으로 실천하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명과 이용우 이 두 분의 문학을 아우르는 말로 저는 개인의 발견을 떠올립니다. 18세기라는 시기 이들 두 분의 문학에서만 개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대부터 좋은 문학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념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고했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18세기의 이 두 문인에게 감히 개인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구의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개인의 발견과 꼭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 동일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이치와 당위가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좁은 방 안에서 돌아앉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창문 하나 열어젖혀서 많은 후배 문인들에게 새로운 시야와 길을 열어주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남과 다른 그 깨달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열정에 개인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붙여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두 분의 작품 몇 편을 통해서 그 문학 세계의 일부를 살짝 맛본 데에 불과합니다.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조기명과 이용유 두 작가를 더 많이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편일률적일 것 같은 조선의 한문학사에서 매우 이채로운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